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필기 2014년 2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문제들은 지나가고요. 생소한 유형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 유형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10문제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데이터 통신은 2문제, 그리고 산업기사는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자계산기 구조 4문제, 정보통신개론 2문제. 자, 그래서 산업기사는 큰 무리가 없는데요. 기사는 불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기사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자계산기 구조만큼은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은행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죠. 기출분류집이라고 해서 문제은행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과락을 피할 수가 있어요. 자, 불합격하는 이유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과락 발생해서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과목은 충분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자계산기 구조만큼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자, 그럼 기사 문제부터 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처리기 상호 연결 방법 중 하나의 프로세서에 하나의 버스가 할당되어 버스를 이용하려는 프로세서 간의 경쟁이 적은 것은, 자, 제가 여러 번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중처리기 그 프로세서를 연결하는 방식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인데요. 각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중처리기라는 것은 여러 개로 이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개의 처리기, 자, 여러 개의 처리기를 두고 하나의 작업을 각 처리기에서 할당하여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의 처리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라면은 당연히 효율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연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버스 기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시분할 공유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림만 기억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버스가 하나 있고요. 자, 이 버스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장치들을 단일 버스로 연결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 사용을 위해서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각각의 프로세스가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크로스바 교환 행렬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공유버스 기법에서 버스의 수를 기억장치 수만큼 증가시켜서 연결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 하이퍼큐브.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그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이퍼큐브에 대해서 주로 기출문제가 나오는 것이 연결점 수가 n이면은 프로세스의 수는 얼마가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점 수가 n이면, 자, 여기서 연결점 수라는 것은 프로세서 하나에서 이렇게 버스가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이게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포트가 되는 겁니다. 포트. 다른 말로 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3개잖아요. 그죠? 자, 3개면은 프로세스의 수는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래서 2의 3승 되기 때문에 8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서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4번째는 다중 포트 메모리, 다중 포트 기억 장치입니다. 그냥 포트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인데, 자, 시분할 버스 방식하고요. 크로스바 교환 행렬 방식을 혼합을 했습니다. 혼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을 연결하는 방식하고 서로 공유하는 방식을 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그림을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좀 복잡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세서가 이렇게 3개가 있죠. 자, 3개가 있는데요. 보세요. 자, 여기 버스가 있죠. 이 버스에는 연결된 것이 프로세스 1밖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밑에 있는 버스를 보시면은
프로세스 2에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처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세스에 하나의 버스가 할당되어 버스를 이용하려는 프로세스 간 경쟁이 적은 것이 이제 다중 포트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로스바 교환기, 크로스바 교환기 여기에다가 제어 논리 회로 하고요, 교환 논리 회로 하고요, 우선순위 조정 논리 회로를 이제 같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같이 설계를 해서 그것들을 각 기억 장치 인터페이스에 설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서에 이제 버스가 하나씩 할당은 되지만은 경쟁은 적지만은 어떻게 된다? 상당히 복잡하다. 경쟁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제어 논리 회로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교환 논리 회로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조정 논리 회로도 또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결이 가능하지만은 전송하는 시간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왜? 각각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DMA 제어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뭐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I/O 프로세서가 뭐죠? 채널이죠. 채널. 자, 채널은 아예 프로세서를 만들어 둔 겁니다. 입출력을 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별도로 만든 것이 채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방식이 채널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DMA 제어기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I/O 장치들의 종류라든지 속도가 다양하잖아요. I/O 장치라고 하면은 입출력 장치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디스크도 있을 거고, 모니터도 있을 거고, 프린터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각종 장치들이 있잖아요. 각종 장치들, 그냥 종류도 다양하고 속도도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어 방법도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단한 구조로 DMA 제어기를 구현을 하게 되면요,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자, 디스크 쓰기 혹은 읽기 동작의 경우에는 데이터 블록의 크기가 512바이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버퍼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장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또 내부 기억 장치도 필요하는 또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최근에 고성능의 컴퓨터 시스템에는, 그러니까 성능이 좀 좋은 컴퓨터에는 DMA 제어기를 확장시킨 I/O 프로세서, 그러니까 채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별도의 프로세서를 달아두는 겁니다. 입출력만 하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기 디스크에 헤드가 가까울수록 불순물이나 결함에 의한 오류 발생의 위험이 더 크다. 당연한 얘기죠. 디스크가 있으면은, 자, 이렇게 디스크가 있으면 헤드가 분명히 있겠죠. 헤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헤드하고요, 이 디스크하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불순물이라든지 결함, 이런 것들이 디스크 내에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윈체스터라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염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봉합시킨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 양면 저장을 할 수 있는 2장의 디스크로 구성된 디스크 드라이브에 실린더가 8개 있고요. 각 트랙당 16개의 섹터가 있고요. 섹터당 512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다면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는 총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용량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대로 다 곱해 주시면 되죠. 자, 디스크 수는 어떻게 됩니까? 2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2 곱해주고, 양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2 곱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하나의 면당, 이제 여기 보시면 실린더가 8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실린더의 수나 트랙의 수나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랙의 수가 8개가 되기 때문에 트랙당 16개의 섹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6을 또 곱해주면 됩니다. 섹터당 512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자, 이것을 단위가
킬로바이트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킬로바이트 형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2의 지수성 형태로 해서 변환해주면 계산이 좀 쉽습니다.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의 1승이 되고, 자, 이것도 2의 1승. 자, 8은 2의 3승이죠. 16은 2의 4승이 되겠습니다. 자, 512는 2의 9승이죠. 자, 2의 10승이 뭐예요? 2의 10승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1024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2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512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의 9승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 이제 바이트가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지수를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지수를 다 더하게 되면 18이 됩니다. 18이 되고요. 자, 이것을 10과 8로 나누면 되겠죠. 자, 10승은 뭡니까? 2의 10승은 뭐죠? 킬로가 되죠. 2의 10승 킬로가 되고요. 자, 8 지수 2의 8승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의 8승 킬로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2의 8승 계산하면은 조금 전 512가 2의 9승. 자, 여기다가 또 2로 나누게 되면은 얼마가 됩니까? 256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OSI 7계층 중에서 홉 단위로 수행되는 프로토콜로서 실제 패킷 전달을 위해 통신망 노드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토콜로만 나열된 것은, 자, 패킷 전달을 위한 통신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OSI 7계층 중에서 어떤 계층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 여러 컴퓨터 간 데이터 통신 규정을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로 선택을 하고 교환 기술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킷을 발신지로부터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트워크 계층, 아래쪽 계층을 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계층이 여기서 정답이 되고요. 여기서 홉 단위라는 것은, 홉은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6번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명령을 직접 수행해서 주기획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하는 입출력 제어기의 일반적인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중앙 처리 장치하고요, 입출력 명령을 직접 수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주기획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하는 입출력 제어기에 대한 지금 기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입출력 제어기가 뭐죠? 입출력 제어기 왜 필요합니까? 자, 제일 큰 그 문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작 속도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는, 이런 장치들은 뭐예요?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CPU하고 주기획 장치하고 비교했을 때는 속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데이터를 통신을 하려면은 어때요? 속도 차이 때문에 그것을 서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입출력 제어기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른 이유를 보시면요. 입출력 장치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고요.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이 또 서로 다 다르잖아요. 디스크 다르고 모니터 다르고 프린터 다 다릅니다. 자, 이런 제어를 위한 회로를요, CPU 내부에 모두 포함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CPU를 하나 만들게 되면은 이 CPU에다가 디스크 제어기라든지 모니터 제어기라든지 프린터 제어기를 모두 다 담아두게 되면은 이 제어기 자체가 필요 없을 겁니다. 필요 없겠지만은 어때요? 이런 입출력 장치들은 현재도 계속 개발되고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것을 매번 CPU에다 담아서 새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CPU가 그들을 직접 제어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입출력 제어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하나의 제어기로 여러 종류의 I/O 장치들을 공통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이다. 자, 이거 아니죠. 디스크라면 디스크 제어기가 필요하고요. 모니터면 모니터 제어기, 프린터라면은 프린터 제어기가 각각 독립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될 거고요. 자, 2번 주기획 장치와 입출력 제어기 사이에 통신 회선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3번 입출력 제어기와 입출력 장치 인터페이스 사이에 통신 회선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둘 다 통신 회선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인데, 자, 입출력 제어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그림은 2009년도 1회 기출풀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장치의 역할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주객장치하고 입출력 제어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주객장치도 있고 여기 그 중앙처리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력 제어기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입출력 제어기가 하는 역할이 주객장치하고 중앙처리 장치하고 이렇게 통신 회선을 확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입출력 제어기하고 입출력 장치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 있죠. 자, 이것도 사이에 통신 회선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통신 회선이 있어야만 서로 통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3번은요. 통신을 담당한다라는 결과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맞는 설명입니다. 자, 4번 주객장치의 주소라든지 데이터의 전달 방향,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입출력 제어기는 서로 이 통신하는 그 장치 자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속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버퍼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데이터 버퍼링 기능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ICMP. 자, ICMP는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ICMP가 어떤 프로토콜인지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TCP/IP에서 TCP하고 IP가 차이점이 뭐죠? 신뢰성이죠. 신뢰성. IP는 뭡니까? IP는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냥 데이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잘못됐던 잘못되지 않았던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보내버리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어요. 오류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CP/IP에서 신뢰성이 없는 IP를 대신하는 프로토콜이 ICMP입니다. 그래서 송신 측으로 네트워크의 IP의 상태라든지 에러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프로토콜이 ICMP가 되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IP 프로토콜에서 오류 보고와 수정을 위한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맞는 설명이죠. 2번 ICMP는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이다. 자, IP도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ICMP도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같은 계층입니다. 3번 ICMP 메시지는 하위 계층으로 가기 전에 IP 프로토콜 데이터그램 내에 캡슐화된다. 자, 캡슐화된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IP입니다. IP 프로토콜인데요. 자, 이 IP 프로토콜 내에 보시면은 IP 헤더도 있고 IP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통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ICMP가 IP 데이터, 그러니까 IP 프로토콜의 데이터그램 내에 이렇게 캡슐화 되어 있어요. ICMP 메시지가 이렇게 캡슐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캡슐화 되어 있고요. 그때 헤더, 자, ICMP 메시지에 헤더가 또 있겠죠. 헤더가 있습니다. 헤더가 8바이트예요. 8이라는 숫자 또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3번은 또 맞는 설명이고 4번 보십시오. ICMP 메시지, 자, 메시지에 4바이트의 헤더와 고정길의 데이터 영역으로 나뉜다. 자, ICMP도 메시지도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헤더가 있고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헤더의 크기가 8바이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4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디멀티플렉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디멀티플렉서가 뭐죠? 자, 하나의 선이고요. 그 다음 2의 n개의 출력선을 가지는 것을 디멀티플렉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배 회로다, 분배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사실 입력선하고 출력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선택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렉션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1개고 출력이 2의 n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n이 선택선의 수를 뜻하는 거예요. 선택선의 수.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1개의 선으로부터 입수된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n개의 선택 입력, 자, n개의 선택 입력에 의해서 2의 n개의 출력선으로 구성된 회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디멀티플렉서를. 그래서 요 정의된 내용을 아시면은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은 1 곱하기 4 디멀티플렉서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1, 출력은 4가 되는 것이죠. 그때 선택선의 수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데이터 셀렉터라고 부른다. 아니죠. 데이터 셀렉터는요, 멀티플렉서입니다. 멀티플렉서가 뭐예요? 선택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택기. 자, 멀티플렉서가 다른 말로 이제 다중화 장치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개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입력이 있으면은 하나의 선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중화기잖아요. 이 장치가 다중화 장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멀티플렉서죠. 그래서 멀티플렉서는 2의 n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 장치가 있다라면 선택선이 n개인데 여기서는 이제 입력선이 4개라면은 이제 그 선택선은 이제 2개가 되는 거고요. 자, 출력선은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 이제 반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의 n개의 입력선 중에서 한 개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n개의 선택선을 이용한다라는 정의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멀티플렉서에 대한 정의만 확실하게 아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일단 1번은 틀렸죠. 1번 틀렸고요. 멀티플렉서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자, 2번은 자, 인풋 라인. 자, 입력선이 2의 n개라고 했는데 아니죠. 한 개지 않습니까? 틀렸죠. 자, n개의 아웃풋 라인. 자, n개의 아웃풋 라인이 아니고 셀렉션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3번 n개의 인풋 라인. 아니죠. 또 이거 설명 틀렸죠. 한 개의 인풋 라인이 되는 거고요. 아웃풋 라인은 2의 n개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인풋 라인 맞죠. 자, n개의 셀렉션 라인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와 거리가 먼 것은, 자, 명령어를 분류를 하면요, 메모리 참조 명령어가 있고요,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명령어들은 이제 메모리 참조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end, add, 뭐 load 이런 것들은 다 메모리를 참조하는 명령어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메모리를 참조를 하죠. 자, add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시면 전부 메모리를 참조합니다. 자, 어드레스 주소를 참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메모리 참조 명령어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와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메모리 참조 명령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에서 배웠던 명령어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번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자,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의 종류에는 생소한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클리어라든지 CLE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생소하죠.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했던 그런 명령어들, 그런 명령어들은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레지스터를 참조한다는 얘기예요. 자, 번 같은 경우에는 뭐 PC에 특정한 주소, 자, 주소를 이제 전송을 해서 이제 실행 명령의 위치를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분기시키는 그런 명령어가 되고, 이것은 메모리 참조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10번 다음 그림은 어떤 종류의 병렬 컴퓨터를 나타낸 것인가. 자, 그림이 주어지고 보기에는 생소하지 않은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림이 좀 생소하지만은 차근차근 여러분들 접근하시면요, 쉽게 문제 풀이가 될 겁니다. 정답은 SIMD가 정답이 되는데요. 각각의 이제 풀네임만 아신다라면 쉽게 문제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차분히 배웠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SIMD는 S가 뜻하는 것이 싱글을 뜻하는 거고, 자, M이 뜻하는 것이 멀티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싱글, 어떤 게 한 개란 얘기입니까? 자, 인스트럭션 스트림, 자, 명령이 한 개란 얘기죠. 명령이 한 개. 그래서 그림 보시면요, 여기 인스트럭션 스트림이라고 해서 I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S는 한 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데이터 스트림은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DS가 되는 겁니다. DS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DS가 데이터 스트림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자료는 여러 개의 자료를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리기, 자, 프로세서 유닛이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처리기가 한 개의 제어 처리기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구조다, 이렇게 또 시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컨트롤 유닛은 한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도 하나 기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프로그램 내의 모든 인스트럭션이 그들의 수행에 필요한 피연사자들이 모두 준비되었을 때 그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데이터 추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방식에 대한 그 설명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폰 노이만형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식이 어떠냐면은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서, 자, PC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처리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병렬적인 계산은 사실 불가능해요. CPU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겁니다. 병렬 처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어떤 구조를 봤을 때는 병렬적으로 처리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PC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을 한 개를 타파를 하자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 플로우 머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은요, 주기억이나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나 프로그램 카운터가 없어요. 자, 명령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전부 구비되었을 때 명령이 실행되는 식으로 데이터의 구동에 의해 처리 순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PC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는요, 병렬 처리성이 본질적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상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연구는 이제 진행 중에 있지만은 실용화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나왔을 때는 데이터 플로우 머신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기사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솔 장치의 기능이 아닌 것은, 콘솔이 뭐죠? 콘솔은요, 쉽게 컴퓨터에서 키보드나 모니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에서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출력 장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콘솔을 통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하고요. 컴퓨터의 작동 및 정지, 프로그램의 입력, 오류 발생 시 컴퓨터의 상태를 정상화하는 작업 등을 콘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콘솔의 정의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출력 장치를 선택을 하고, 동작 개시와 정지, 그 컴퓨터를 시작을 하고 정지시키는 거 키보드나 마우스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의 동작 상태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근데 데이터의 관리는요, 이것은 오퍼레이터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어떤 회사에 8개의 장치가 완전히 연결된 망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최소로 필요한 케이블의 연결 수와 각 장치당 포트 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은요, 그 케이블의 연결 수, 자, 케이블의 연결 수가 회선 수죠. 자, 이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공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드의 수가, 자, 노드나 뭐 장치나 뭐 같은 뜻입니다. 만약 4개 있다라면은 망형으로 연결하려면, 완벽하게 연결하려면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죠. 이때 이 선이 케이블 연결 수가 되는 거고요. 포트는요, 이 노드에서 연결점이 되는 겁니다. 연결점. 하나, 둘, 셋. 3개의 회선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연결점이 이렇게 3개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게 포트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의 수가 만일 4개라면은 그때 포트 수는 3개가 되고요. 8개라면은 그때 포트 수는 1개 줄어진 7개가 되는 겁니다. 7개. 그래서 2에 n 곱하기 n-1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28개의 회선 수가 되고요. 포트 수는 n-1이 되기 때문에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오퍼랜드가 레지스터를 지정하고 그 레지스터 값이 실제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는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은, 자, 그 레지스터를 이용한 주소 지정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문제는 오퍼랜드가 레지스터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레지스터의 값이
실제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는 주소를 지정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을 말씀드리면요. 주소 지정 방식을 우리가 이제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하고 별다른 건 없습니다. 단지 레지스터를 이용을 한다. 기억 장치가 아니라 레지스터를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 장치는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레지스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CPU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메인 메모리가 되고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요.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연산 코드가 있고 여기 오퍼랜드 부분에 레지스터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 1번,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레지스터 세트라고 있습니다. 레지스터 세트. 자, 이것은 레지스터를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해당 레지스터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1번이면 1번 레지스터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 레지스터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고, 자,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오퍼랜드의 필드의 내용은 레지스터 번호로 사용되며 그 번호가 가리키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명령어 실행 과정에서 데이터로 사용이 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오퍼랜드 필드의 비트 수가 적어도 된다. 자, 레지스터는 그 개수가 제한적이죠. CPU 내에 있는 임시 기억 공간입니다. 그래서 메모리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용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 주수를 표현하기 위한 레지스터의 개수도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비트 수가 적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기억 장치를 액세스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게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CPU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레지스터 세트, 레지스터들이 CPU 내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 장치를 액세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행 시간은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고, 자,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위치가 CPU 내부 레지스터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레지스터 내에는 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 말씀을 드릴게요. 간접의 방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레지스터 번호를 가지고 레지스터 세트에서 해당 번호, 뭐 1번이면 1번에 가서 주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억장치 주소 값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기억장치의 주소, 해당 주소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랜드 필드가 가리키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유효 주소가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레지스터를 지정하고 오퍼랜드가 레지스터를 지정하고 그 레지스터의 값이 실제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는 주소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효 주소가 되는 거다. 자, 설명을 금방 드렸습니다. 자, 4번 디스크의 회전 속도가 60rpm이고 트랙당 16섹터이며 섹터당 512바이트를 저장하는 한 장의 단면 디스크로 구성된 디스크 시스템이 한 개의 이동식 읽기 쓰기 헤더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는 몇 bps인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각각의 단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RPM이 뭐죠? RPM. 자, RPM은요. M은 여기서 분을 뜻하는 거고요. 자, 회전을 뜻하는 겁니다. 회전수.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분당 회전수. 그런데 우리가 구할 단위는 뭡니까? BPS잖아요. BPS. BPS는 초당 비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를 분에서 초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당 60번을 회전하는 것을 초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이죠. 초당 한 번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디스크가 있으면은 이 디스크를 한 번 회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초당 한 번 회전을 해요. 자, 한 번 회전하면서 트랙과 섹터를 지나가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겠죠. 읽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 한 장의 트랙과 섹터 그리고 섹터당 용량을 계산하게 되면 속도를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트랙이 16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섹터당 16섹터고 섹터당 512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512바이트, 바이트는 비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단위가 BPS잖아요. 그죠? 초당 비트 수가 되기 때문에 512바이트를 512 곱하기 8. 자,
하나의 바이트는 8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다 계산을 하면요. 1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자, 16은 2의 4승, 512는 2의 9승, 8은 2의 3승이 됩니다. 자, 이것도 단위 변환이 좀 쉽도록 2의 지수승으로 바꿔주시면은 10승 빠지고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은 K가 되고요. 킬로가 되는 거고요. 6은 2의 6승을 계산하게 되면은 자, 64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RFC 821에 정의된 이메일 통신을 위한 인터넷 응용 프로토콜인 SMTP에 잘 알려진 기본 포트가 어떻게 되느냐. RFC 821이라는 것은요, 표준입니다. 표준. SMTP의 전송 표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송 표준에 SMTP의 포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트. 자, 포트라는 것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포트가 다 달라요.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고 다른 컴퓨터가 있으면 서로 통신을 하겠죠. 통신을 하는데 인터넷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HTTP, 이게 웹이잖아요. 그죠? 웹페이지만 주고받는 게 아니죠. 텔넷도 하고요. 인터넷 그 메일도 하고요. 그 다음 FTP라든지 파일 전송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연결점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포트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를 하기 위한 포트가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포트 번호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포트 21은요. FTP 제어 관련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포트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도 있는데 20번은 전송입니다. FTP 전송. 자, 21번은 제어가 되는 거고요. 자, 기억을 하십시오. 23번은 텔넷입니다. 텔넷. 자, 그리고 25번은 SMTP가 되고요. 80번 포트는 HTTP, 웹페이지를 주고받기 위한 포트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기사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입출력 제어 장치, 제어기 역할이 아닌 것은 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입출력 제어기는요, 입출력 장치하고 컴퓨터 시스템, 그러니까 CPU라든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의 이동을 제어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버퍼 레지스터가 있어야만 두 장치 간의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가지고 있고요. 제어 신호를 서로 주고 받아야겠죠. 그때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논리적인 변화, 그리고 물리적인 변환 다 하고요. 그다음 오류까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이 아닌 것을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맞고요. DMA 제어는 누가 하는 겁니까? DMA 제어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